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예, 살아 돌아온 썬더볼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라이브를 못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뭐 목숨 부지해야 되고 그거 아니라도 이제 차를 꽂았다면은 이제 독일에서 돈을 내기까지 이제 출국을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로 다행히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가지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예,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트로피까지 들고 돌아왔어요. 뭐 트로피 잠깐 가져올까요? 기다릴래요? 트로피 가져와. 잠깐만. 아, 아, 이거 하나 받으려고 진짜. 이게 뭐라고. 그 고생과, 그 시간과, 그리고 그 돈과, 네, 그거를 다 들여가지고 제가 돌아왔는데, 뭐라도 하나 들고 와서 다행이죠. 예, 빈손으로 들어오면은, 뭐 완주 자체도 이제 알아주는 게 니르브르크링이긴 한데, 그래도 뭐라도 하나 손에 들고 오면 좋으니까. 그 경기에 출전하게 된 계기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의 1년 걸린 것 같아요. 준비 자체가. 네, 이번에 NLS 니르브르크링 랑그슈트랑켄 시리즈 출전을 하는 것까지가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작년 5월 달에 24시 초청 받아가지고 니르브르킹 24시 가가지고 김규민 선수가 작년도 현대 주니어 드라이버 프로그램 선정돼서 이제 니르에 출전하는 거를 제가 직접 보고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게 니르브리크링 하면은 정말 이제 차 좋아하는 사람들, 레이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의 서킷인데 어렸을 때 시뮬이라는 거를 처음 해봤을 때부터 니르브리크링을 그렇게 탔었거든요. 그곳에 코스워킹 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자체가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정말 꿈만 같고,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냥 서 있는 것 자체도 그런 느낌 받았는데, 여기서 경기를 하면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 시작이 어렵다고, 그곳에 직접 가보니까, 직접 가보고, 거기서 수많은 차들, 수많은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고 치열하게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언젠가 이 무대에 서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도 생각한 게 한 몇 년 뒤 정도 제 준비를 한 다음에 몇 년 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빠른 시간 내인 1년 안에 준비를 끝내가지고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고 경기 끝나고 니르브르킹 렌트카 있잖아요. 그 트랙에 들어갈 수 있는 렌트카를 렌트해가지고 그때 240i랑 i30N 두 차량으로 이틀을 주행했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각각 4바퀴씩 탔거든요. 근데 각각 4바퀴씩 탔는데 돈이 거의 한 300이 들어가는 거야. 야, 이렇게 비싸다고? 언젠가 한 번은 좀 여기서 내가 실력을 쌓을 만큼 차를 잘 타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체험을 하는 느낌의 주행이었는데 더 타고 싶기는 한데 각각 4바퀴씩 고작 8바퀴 타는데 한 30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맞나? 와, 이거 이런 걸로 연습을 할 수 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를 해보자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장한님 아시죠? 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니르브르크 24시를 뛰셨고 우승까지 하셨던 그 분을 니르에서 만나면서 인터뷰하면서 친분을 쌓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기를 아예 준비해 보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경기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경기 준비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또 이제 팀 컨택까지 최장한 선수님이 저를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한국 돌아와가지고 최장한 선수님 만나서 팁들 많이 받고 조언 많이 받고 어드바이스 받아가지고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할만한데 싶은 거야. 그때 이제 니를 갔다가 한국 돌아온 뒤부터 이제 궤도에 올려보자 해서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렌트카로 8랩 탔는데 300만 원 들었다고. 경기에 나가는 비용이 렌트카로 빌려서 타는 거랑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쌀 수도 있어. 렌트카로 빌려서 타는 것보다
니를 경기를 나가는 게 더 싸겠더라고. 이게 좀 그런 기적의 논리가 생겼죠. 야, 이거 니르에서 연습한다고 링 렌트카빌에서 타는 것보다 경기에 나가는 게 싸게 먹히겠다. 견적을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게 됐고, 그때 최장화 선수님이 지금 제가 이제 니르 갈 때마다 속해 있는 팀 메르텐스 모터스포츠 소개시켜 주시면서 또 그쪽이랑 컨택이 잘 됐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생으로 맨땅에 헤딩 해가지고 팀을 컨택을 하고 그리고 뭐 견적을 받고 알아보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거 자체가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다니엘 메르텐스 팀 감독이자 오너이자 그리고 선수인 다니를 또 직접 만났어요. 마침 또 이제 자동차 관련 업무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만나가지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러니까 뭐 진행이 막 술술술술 되더라고요. 이게 또 아예 제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거나 모르는 팀을 만났으면은 이게 돈이 돈인데 이 돈 만나지도 않고 송금을 하는 것 자체, 그리고 혹시나 이제 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못 믿어올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고 하니까 훨씬 믿음직스러웠죠. 그래서 메르텐스 모터스포츠에서 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DPN을 따러 11월에 니르부르크링에 가게 된 거죠. 이 니르부르크링을 경기를 나가려면은 DMSB라고 독일 자동차 경주 협회에서 발행하는 노르트슐라이페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예, DPN이 DMSB 퍼민 노르트슐라이페 약자인데, 근데 이거를 따려면은 FIA에서 발행하는 국제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냐? FIA 국제 라이센스 따려면은 대한 자동차 경주 협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발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와, 이거부터 좀 벽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면은 이 DPN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 라이센스가 없으면은 RCN이라고 그 니르부르크링에서 열리는 타임 트라이얼 같은 경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또 3회 나가야지 이제 DPN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지인이 아닌 이상 너무 독일을 많이 가야 되니까 그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돈도 많이 들고, 가지고 저는 이제 FIA 국제 라이센스를 취득한 다음에 DPN을 따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일단은 메르텐스 팀한테 나 이제 DPN 라이센스 따면서 경기도 같이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놨었고, 그래서 라이센스를 취득하기로 했죠.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저도 모르겠는데 FIA 국제 라이센스를 취득하는데 시간이 좀 이상하게 오래 걸렸어요. 네. 원래 목표는 작년 11월에 DPN 라이센스를 따면서 바로 경기를 치르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 국제 라이센스가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제가 타야 되는 경기를 타야 되는 차 시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왜 그랬냐면은 그 차가 이제 한 자리가 남아 있었는데 시즌 포인트 경쟁을 하고 있었어 가지고 아무나 태울 수 없다. 그 전에는 DPN 따면서 바로 경기 치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라이센스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제가 참여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가 불투명하게 됐고, 결국에는 그 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작년에 좀 아쉽게도 DPN만 따고 돌아왔었죠. 근데 처음에는 DPN도 막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뭐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DPN조차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따라갔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김영찬 선수가 라이센스 주행을 했을 때도 그렇고, DPN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시험을 보고요. 시험도 다 맞아야 되고, 그리고 주행을 하는데 주행을 12랩을 돌아야 돼요. 근데 그 12랩 도는 동안 처음 4랩은 이제 가이드 랩을 돌면서 그쪽에서 인위적으로 상황을 주어주고,
그 상황에 맞게 잘 대처를 하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후 8랩은 실제 이제 경기의 프랙티스 세션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상위 클래스 차들, 그 경기 치르는 차들과 직접 같이 주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DPN 주행 자체도 쉽지가 않고, DPN을 따려다가 라이센스 주행을 하려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워낙 니르부르크링이 다양한 상황이 실제로 많이 발생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트랙에서의 그런 시그널들과 다르게 뭐 옐로우, 더블 옐로우, 코드 60,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인터벤션 카드부터 뭐 그런 다양한 상황, 정말 정신없는 상황들, 네 맞아요, 정글이에요, 정글. 그런 상황들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심지어 우리 김영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이어 펑처에다가 그런 차량 트러블 문제도 있었고 그랬고, 그때 이제 DPN은 무사히 취득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DPN 취득한 거 자체만 해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DPN 취득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12랩을 주행하는 거잖아요. 12랩 주행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또 이론 교육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DPN을 취득하는 금액 자체도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4,500유로? 네. 4,500유로 들어갔는데 DPN 취득 금액이 거기에 이제 차량 임대에다가 뭐 타이어, 연료비, 그리고 교육 비용 다 포함된 비용이고요. 그게 4,500유로가 그 VAT 제외 금액이에요. 예. VAT 제외 금액이라서 근데 독일의 부가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독일 부가세 얼마일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 있으시나? 4,500유로에 플러스 얼마가 될까? 부가세 붙이면은. 정답 나왔네. 19%예요, 19%. 네, 저도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예. 부가세가 이렇게나 많이 붙는다는 걸 몰랐고, 그 견적 내줄 때 4,500유로 그래가지고, 뭐 4,500유로면은, not bad, 할만하네라고 했다가, 거기에 이제 부가세가 19%가 붙더라고. 부가세 19% 붙이면은, 5,355. 예, 그리고 작년 말이 딱 1,500원이었을 거예요. 800만원. 예, 라이센스 취득하는데 800만원 들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항공료에다가 뭐 체류비에다가, 그리고 니르부르크링 완전 시골에 있어가지고 뭐 대중교통 이런 거 이용할 수 없고 무조건 차 렌트해야 되기 때문에 주행하는 차 말고 제가 이제 왔다 갔다 교통수단으로 쓸 차 렌트 뭐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작년에 거의 한 1,100만원 이상 들어왔어요. 라이센스 취득하는 데만. 그러고 나서 이제 연말 되면서 작년도 이제 N1 기준으로 현대 주니어 프로그램에 누가 선정되나, 이게 작년에 N패 이제 화두였는데 결국에 이제 저희 팀 DCT 레이싱의 김영찬 선수가 선정이 되면서 2025년 올해 니르부르크링 24시에 참가하는 걸로 결정이 됐었죠. 나도 니르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김영찬 선수도 이제 24시를 똑같이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은 24시에 준비하려면은 이제 DPN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니르부르크링 내구 시리즈, 이제 4아워에서 6아워 걸리는 니르 내구 시리즈를 최소 2회, 그리고 토탈 랩 12랩을 타야지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은 이거 같이 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잘 돼가지고 잘 돼가지고 이번에 NLS 1라운드를 같이 나가게 된 거예요. 원래 생각은 그 3월달 일정이 좀 촉박해가지고 4월달, 네, 다다음 주에 열리는 NLS2부터 나갈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당겨져가지고, 네, 3월에 NLS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뭐 준비야 뭐 어떻게든 하는데,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런 후원이라든지 스폰이라든지 그런 거를 마련할 길이 진짜 전혀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어. 물론 이제 뭐 그런 게 들어온다고 해서
이 비싼 비용이 메꿔질 리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후 경기를 출전하는 과정에서 들어갈 돈들 그런 거를 계산을 하면서 남은 시간 동안 돈을 모으는 걸로는 불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아반떼는 팔고 그리고 미아타 팔아가지고 총알을 모아놓고 여기서 최대한 좀 저도 물어올 수 있는 것도 물어오고 그리고 스폰 받을 수 있는 것들 있으면 알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이제 시작부터 좀 당겨지느라고 그런 거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 생돈을 순수하게 내돈내산으로 제가 차 판 돈을 박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번 참여하는 NLS 금액이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이게 3월달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대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인보이스 받고 이제 대금을 치르려다 보니까 제가 인보이스 받고 다음 주에 돈 보낼게 했는데 그 사이에 환율이 100원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1,500원 제가 작년에 갔을 때부터 쭉 이제 유로 환율이 1,500원을 유지하다가 자 이제 경기 대금 치러야지 했는데 환율이 1,600원이 됐습니다. 1,600원. 충격적이었죠. 야, 환율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수도 있는 거구나. 정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고요. 이게 뉘르부르크링이 그 레이싱 팀에서 내주는 금액들이 다 쫙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시가가 아니고 뭐 어느 팀에서 무슨 차를 타면은 얼마다 이게 쫙쫙쫙쫙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서도 뭐 바가지를 맞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탔던 이제 메르텐스 모터스포츠는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책정을 해주는 곳이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저랑 익숙한 N으로 탈 수 있는 곳이어서 선택을 했고요. 이게 총액 라운드에 얼마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금액으로 둘이 타면은 이제 반띵을 하는 거고 셋이 타면은 이제 3분을 해가지고 내는 건데 이번에는 저랑 김영찬 선수 둘이 탔기 때문에 둘이서 금액을 이제 반반 총액에서 쪼갰고요. 그러니까 부가세랑 뭐 환율 다 해가지고 이번에 나온 견적이 한 2,200 i30N VT2 클래스를 나가는데 견적이 2,200 토탈 2,200만 원이고 그 2,200만 원에서 둘이 나눠내니까 1,100만 원씩 그렇게 금액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환율만 아니었으면은 뭐 한 1,000만 원에 끊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일주일 차이의 환율 때문에 한 돈 100만 원 더 들어간 셈이 됐고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뭐 체류비라든지 뭐 기타 등등 금액들이 또 환율 따라가지고 같이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제가 그렇게 아껴 입고 아껴 입었던 제가 입던 슈트 있잖아요. 그 알파인스타 슈트가 제가 2020년에 처음 레이스를 시작하면서 그것조차 제가 중고로 사가지고 5년을 입었던 건데 5년 동안 빨래를 하다 보니까 그 FIA 홀로그램 태그가 떨어졌더라고요. 그 떨어진 줄 몰랐어. 현지에서 슈트랑 그리고 장갑이랑 글러브랑 홀로그램 태그이 없다. 이걸로 경기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저 그러면 어떡해요. 내일 경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 검사해주는 아주머니가 이제 손으로 딱 가르치시더라고요. 저기 가면은 다 팔아. 예상치 못한 지출에 쓰린 마음과 쓰린 지갑을 부여안고 가가지고 슈트와 장갑을 샀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번에 토탈 들어간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원래 뭐 체류비랑 뭐 비행기랑 뭐 숙박비랑 이것저것 다 해서 짜놨던 그 예산보다 환율이랑 그리고 뭐 슈트 장구를 더 산 것 때문에 한 300만 원이 더 들어갔고 그 생각은 들더라고. 차 안 팔았으면은 진짜 못했겠다. 정말 돈 딱 맞춰서 왔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 슈트 살 돈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에 집중하는 게 맞았구나. 그 생각은 들더라고. 항상 이제 내가 좋아하는 차를 타냐 아니면은
내가 경기를 하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딜레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정말로 올해 들어서는 하나에 집중하자로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DPN 따러 갔을 때도 비가 왔었고 그 이전에 이제 제가 렌트카 니르부르크링 렌트카를 빌려서 탔을 때도 비가 왔었고 그래가지고 드라이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또 비 예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뭐 이러냐? 내가 가기만 하면은 비가 오냐? 원래 그 동네 날씨가 원체 변덕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드라이는 좀 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드라이에서 타야지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디폴트 감각들을 익히고 앞으로 제가 레이스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이번에도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경기 시작 직전까지도 비가 내렸어요. 차량마다 팀마다 타이어 전략 어떻게 갈 것이냐 현장에서들 다들 고민을 많이 했고 웻 낀 차량도 있고 인터미디엇 낀 차량도 있고 근데 그리드 정렬을 하러 들어가는데 이제 저 멀리서 구름이 걷히면서 저 멀리는 이제 햇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드라이로 가자. 김영찬 선수가 첫 바다다. 예. 킹 영찬을 믿고 우리는 드라이로 가기로 한 거죠. 근데 그 전략이 잘 맞아 떨어졌어요. 실제로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비가 그쳤고 초반에 이제 한 2랩 정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전륜이 빗길에는 좀 유리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앞에 이제 뭐 카이맨이랑 이제 330i랑 이제 죽을 똥 싸는 거 인캠에서 보실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우리는 첫 시작을 잘 할 수 있었고 비도 빈데 차도 이상하게 또 이날따라 문제가 좀 많았어요. 이날은 아니고 전날이었지. 터보가 죽었어가지고 터보 교체하느라 이제 시간도 많이 걸렸고 길들이지도 않은 터보로 터보 얹자마자 예선을 나가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차량 전기 계통 쪽에 또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전이 되다 안 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전 문제도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마지막쯤에서 제 영상이 들어갔던 건데 제 차 잘 타고 있다가 갑자기 차가 안 나가서 뭐야 하고 한 랩을 소모하고 나니까 이게 차가 뭐 순간적으로 리부트 됐는지 건드리지도 않은 VDC가 꺼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되게 낑낑거리면서 그 VDC를 껐잖아요. 왜냐면은 버튼이 스티어링 이 중앙부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누르기도 쉽지 않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잘못 누른 것도 아니에요. 애초에 누르기가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튼 누르느라고 이게 손가락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꽈서 눌러야 됐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았고요. 유독 제 레이스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별의 별일을 다 경험하는 것 같고 유독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차량 트러블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일들.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고 아까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시뮬이랑 비슷하냐고. 제가 니르부르크링 아세토 코르사 처음 나왔을 때부터 니르부르크링을 탔을 거예요. 진짜 오래전부터 시뮬에서 탔었는데 레이아웃의 구성은 같죠. 네, 레이아웃의 구성은 같은데 그 뱅크각 그리고 노면의 범프와 굴곡 그리고 고저차 이거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은 절대 시뮬로 느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포 그 자체예요. 처음 가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간접적이나마 좀 느껴볼 수 있는 게 인제 1번 코너잖아요. 인제 처음 가시는 분들 인제 1번 코너 들어갈 때 와 무섭다. 인제 16번 코너 들어갈 때 와 무섭다 이러시는데 그거는 뭐 이제 니르부르크링에 비하면은 장난이죠. 네, 진짜 장난 수준. 폭스홀 같은 경우에 그 인제 1번 코너보다 더 가파른 경사로를 1km 거의 1km가량 풀악셀로 내리막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 진짜 반사적으로 악셀에서 이 발이 떠요. 무서워가지고
예, 이걸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발이 뜰라 그래. 이게 맞나? 이 속도가 맞나? 거기다가 이제 일반적인 서킷보다 노면 폭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인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코너 들어갈 때 보면은 뭐 포와이드 이제 차 4대가 동시에 서도 여유가 있을 정도의 폭인데, 그럼 폭스홀 이런 데는 딱 차 2대 놓으면은 더 이상 옆에 뭐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좁은 수준의 이제 잔디밭이 있고, 거기 옆에 옆으로 가드레일이 쫙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니르부르크링은. 네. 제가 그동안 경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랩타임 찍을 때나 타임어택 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한 번쯤 테스트를 해볼 수 있잖아요. 아, 내 이 차의 한계가 어딘가, 그립의 한계가 어딘가, 조금 더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테스트를 해보면서 무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뭐 차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뭐 브레이크 포인트를 너무 레이트하게 가져간다거나 그러면은 그냥 트랙 밖에 있는 뻐지로 나가면, 넓은 공간으로 나가면은 문제가 없잖아. 근데 니르부르크링에서는 그런 테스트조차 허용하지 않고 일말의 그런 실수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이제 트랙 옆은 그냥 데드존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심리적 부담이 진짜 심해요. 생각보다. 거기다가 그 노면이 우리 일반적으로 트랙 탈 때 이 정도 속도면은 내가 어느 정도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제동을 할 수 있겠다, 이게 감이 다 오잖아요. 근데 니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 코너에서는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감속을 했다, 그 느낌을 가지고 다른 코너에 이 정도 느낌으로 됐으니까 여기서도 되겠지라고 들어가면은 이제 끝장난다는 거. 왜냐면은 이 트랙이 워낙 길고, 그리고 트랙의 그 노면 상태도 다 다르고, 트랙의 날씨 컨디션도 구간마다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립이랑 이 차량의 한계랑 그거 자체가 다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또 어느 때마다 다르고, 그리고 비가 왔을 때는 또 완전히 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와 진짜 한계를 시험하게 만드는 느낌이죠. 저번에 이제 제가 DPN 땄을 때도 그때 이제 레이스 프랙티스 세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GT3들 지나가는 걸 느꼈는데, 그때는 이제 뭐랄까 맛배기였다. 이게 프랙티스 세션이고 이제 그 오픈 게이트로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열어준 세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량과 겹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도 와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닌가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경기 중에 이 GT3들, GT4들, TCR들 만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 새끼들은 나를 뭘 믿고 이렇게 쑤시고 들어오는 거지? 대체 나를 뭘 믿고 이렇게 쑤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말의 망설임이 없어. 넘어갈 때 간을 봐서 넘어가야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공간이 있으면은 쑤시고 들어옵니다. 네, 근데 그 상대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보통 이제 그 상대 속도 차이가 한 40km, 4, 50km 이상씩 나는 것 같아요. 그 GT3들이랑 일반적인 양산차 기반 레이스카랑.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서 제 미러를 보고 있으면은 오고 있네 해서 이제 비켜줘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내 옆에 와 있어.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앞보다 뒤를 더 많이 보고 달려야 된다는 말이 진짜로 잘 이해가 됐고, 그리고 뒤를 계속 보면서 달려야 되니까 제 주행 자체도 많이 헝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를 피해주면서 엉클어지는 것도 있는데 뒤를 계속 신경 쓰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복잡하고 좁고 위험 부담이 많은 서킷인데 앞보다 뒤를 더 많이 보면서 달리고 있으니까 제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한두 번은 저도 브레이크 포인트를 뒤보다가 놓친 적이 있어가지고 식겁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이 내구레이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아니면 뭐 GT 경기들도 해외에서 보면은 프로 아마 클래스가 가장
많은 참가자 수가 들어오고 가장 치열한 클래스예요. 이게 아마추어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보통 쩐주.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프로 선수들을 고용해가지고 포디엄을 노리거나 아니면은 시즌 챔피언을 노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보통 많더라고요. 그래서 프로 드라이버들이 탈 때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성적을 내야 되는 사람들, 더 자기가 혼자 탈 때보다 성적을 무조건 내야 된다고 압박을 받는 상황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앞에 차가 길막을 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성적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틈만 보이면 쑤시는 거고, 그리고 앞에 차를 뭐 믿고 말고 떠나가지고 0.1초의 손해도 보면 안 된다. 나는 돈 받은 값을 해야 된다. 그 받은 값을 해야지 내가 앞으로 드라이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목숨 걸고 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리스크 관리가 그 순간순간의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자기 전체 커리어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니르부르크링이 또 재밌는 게 여기 TCR 토잉 얘기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경기를 하면서 이제 느껴볼 수 없던 거 하나가, 한국에서는 슬립스트림이란 거를 느껴볼 수가 없어요. 예. 그 서킷들이, 트랙들이 그렇게 이제 긴 직선 구간을 가지고 있는 트랙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슬립스트림이라는 게 속도가 200 넘어간 상태에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도팅어는 이제 직선 구간이 수 킬로미터예요. 수 킬로미터. 니르 마지막 그 직선 구간이 수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다들 최고 속도가 250 그 이상도 나오거든요. 제 차 같은 경우에 i30N으로 타면 딱 마지막 250을 찍는 정도인데, TCR이 앞으로 치고 나오는데 왠지 붙으면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TCR이 스펙이 드라이버 포함 1300kg 이하에 350마력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타는 차가 드라이버 포함 1400kg대 280마력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TCR을 따라가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공기를 앞에서 찢어주니까 TCR이 따라가지더라고. 그 슬립스트림을 제대로 느낀 게 너무 저도 좀 신기했고, 따라가다 못해 결국에는 이제 가속을 이미 받아가지고 TCR보다 속도가 더 높아지다 보니까 TCR을 한번 추월하는 상황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걸 경험하니까 진짜 신기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레이스 하는 동안 절대 경험을 못 해본 그런 거였는데, 제가 또 좀 특이하게 이번 경기 내내 연습은 없었고, 그리고 예선이랑 결선 포함해가지고 단 한 랩도 클린 랩이 없었어요. 이게 클린 랩이 없다는 게 뭐 막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제가 타는 모든 랩 동안 이제 사고 이런 문제로 그 옐로우 플래그라든지 뭐 코드 60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진짜 페이스대로 랩을 찍은 게 거의가 아니라 한 랩조차 없었거든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그냥 제 페이스가 김영찬 선수보다 한 20초? 20초 차이? 그 정도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니르를 처음 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위권 랩타임에 거의 근접한 랩타임이 나왔고요. 제가 탔던 랩타임은 이제 중위권 랩타임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딱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영찬 선수가 이제 추월을 해놓고 저는 이제 현상 유지를 하고 딱 그렇게 갔는데, 이게 근데 뭐 우리 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뭐 시즌 챔프를 하겠다는 차는 조금 달라요. 거기는 이제 전부 3명 다 잘 타는 사람이 타는데, 그 이외에 이제 대부분의 차들은 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모든 드라이버 기량이 다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추 이게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스틴트에 제가 탈 때 김영찬 선수가 P3
네, 3위까지 만들어준 상태였고, 제가 P3로 들어가면서, 오? 혹시, 야, 설마, 이거 되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나는 유지 정도는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VDC 꺼지는 거랑, 그리고 이제 플라가 플러츠에서 초고속에서 오버스티어 대박 나가지고 날아간 거랑, 이것 때문에, VDC 때문에 손실도 컸고, 그리고 날아간 것 때문에 저 스스로도 페이스를 줄인 것도 있고, 이래서 그 사이에 이제 그 이전 스티튼 때 추월했던 차가 미친 듯이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차도 저희 팀 차였어요. 그 차도 메르텐스 차여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이거를, 이게 3인데, 이걸 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게 첫 경기고, 일단은 우리가 성적을 내는 것보다는 완주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 타다가 꽂은 차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딱 비켜줬어, 그냥. 대놓고 딱 비켜줬어. 그 차랑 경합을 하기도 좀 막는다고, 경합을 하기도 좀 어려웠던 게, 그 차 이제 모는 알렉스가 작년도 시즌 2위예요. 시즌 2위 드라이버예요. 그러니까 저랑 기량 차이 자체도 애초에 많이 나가지고 경기 끝나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랑 그 좀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그냥 대놓고 비켜줬냐? 왜 악셀 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타려고 그랬죠. 양보했다. 그랬더니 뭐 그랬냐고. 그러고 이제 그게 거의 마지막이었잖아요. 네. 마지막까지 체커를 받았죠. 아쉬운 마음이 뭐 없진 않았는데 약간은 있었어요. 약간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전날 이제 타이어 펑처랑 이제 터빈 죽은 거부터 이제 뭐 안 좋은 날씨까지 예상했는데 그런 거에 비교해가지고 완주를 했다는 것 자체에 너무 큰 만족을 했었고 피트로 돌아왔는데 그 김영찬 선수가 그 말 하더라고요. 이제 형 우리 포디엄 가는 것 같다고. 그랬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 그냥 포디엄 물 건너간 줄 알았는데, 이제 저도 경기를 끝나고 안 거예요. 4등까지 시상을 한다. 그래서 이게, 왜 4등까지 시상을 해? 그랬는데, 그 작년까지는 이제 VT2 전륜으로만 이제 클래스가 열렸는데, 그 올해 들어서 전륜이랑 4륜, 이게 RS3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RS3가 여러 대 나왔거든요. 이제 RS3 4륜들이 이제 대거 들어오면서 뭐 BOP와 맞췄는데 어쨌든 이제 클래스 통합되면서 차량도 많아지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4등까지 시상을 한다. 그때 이제 경기 다 끝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죠. 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상 받는 거 대기하면서도 우리 이름 불러줄 때까지도 와, 이게 진짜 주나? 이거 진짜 주는 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안 믿겨가지고, 근데 진짜 주더라고. 호명해가지고 나가는데, 다들 너무 막 박수도 많이 쳐주고, 막 환호도 해주셔가지고, 정말 이제 평생 기억에 남을 그런 추억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상금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유럽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레이스는 상금이 없습니다. 네. 트로피와 명예입니다. 그거죠. 예. 이 트로피 하나에 제가 2,500만 원 태운 거죠. 국내 경기 어떻게 할 거냐 하시는데, 뭐, 아엔도 팔았어요. 예. 아엔도 팔고 미아타도 팔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냥 일상 출퇴근용으로 쓰는 K5 지금 하나 남아 있고요. 다 같이 나가고 있는 인제 마스터즈 그거는 계속 나갈 거고 하반기에 NLS를 한 번 더 나가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니르 24시 올해 24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이제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저도 어쨌든 휴가를 내고 경기를 하러 독일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번 하반기에 느르부르크링 내구 시리즈를 한 번 더 탈 생각이고요. 그거를 또 완주하고 나면은
니르 24시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고로 자격을 가지고 내년에 니르 24시를 나갈 예정이에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이번에 타보고 나니까 조금 생각보다 더 어려워요. 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어려워요. 이제 뭐 더 잘 타야겠다 이런 것보다 리스크 관리적인 부분이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도 이번에 시겁했던 것들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딱 나갈 수 있는 자격만 딱 채워가지고 24시를 나가는 게 맞냐 이 생각이 저 좀 들더라고요. 아, 이게 NLS를 한두 번 정도 더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이 또 문득 들어가지고 요거 자체가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게 체력보다 제 멘탈이 깎여 나가더라고요. 경기하는 동안. 경기하는 동안 오히려 내 육체가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근데 진짜 막 머리가 아파. 멘탈 데미지가 너무 세. 그 신경 쓰는 게 이게 단순히 정말 딱 내가 그 자격만 채우고 나가냐 아니면은 좀 더 준비를 해서 나가냐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뭐 당연히 좀 더 짬바를 키운 다음에 나가는 게 좋긴 할 텐데 결국의 문제는 이거죠. 일단 한 경기 나가는데 1,000만 원 이상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더 연습 삼아서 경험치를 늘리겠다고 이제 한 경기당 1,500만 원씩 더 박는 게 맞냐? 그냥 나갔다가 이제 24시 더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밤에도 달려야 되는데 그 상황에 대처가 될까? 뭐 그런 생각 여러모로 듭니다. 결국에 돈이란 얘기예요. 예, 레이스는 결국에 돈이고 돈이 있어야지 실력이 생기고 돈이 있어야지 더 빠른 차를 탈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시트가 생기는 게 레이스니까 결국에 돈이 실력인 스포츠 뭐 어떤 스포츠든 안 그렇겠냐마는 레이스는 그게 좀 더 심한 것 같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번에 NLS 1전 나가는 거 좀 급하게 나가느라고 후원이라든지 스폰 모집을 아예 못하고 나가게 됐었는데 하반기 NLS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못해도 한 3, 4개월은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좀 도움 주실 분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움 주실 분들이 있으면은 좀 많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큰 거 아니더라도 좀 모아서 모이면은 그 자체가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정말 이제 소액이라도 뭐 거창한 스폰이 붙는 게 아니라도 좀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차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 놨다고 해도 이게 진짜 미친 짓 같기는 해요. 예. 네, 뭐 아무튼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잘 끝냈다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소기의 목표는 완주였는데 이렇게 트로피까지 가져와가지고 기분 좋다. 네, 그렇게 얘기 드리려고 오늘 라이브를 켰던 거고 그래도 그동안 레이스를 하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 제 몸에 익었던 그런 상황들이 제가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자르다. 네, 실력적인 것도 그렇고 멘탈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적인 면도 그렇고 네, 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는 거를 깨달은 그런 경기였고요. 이게 뭐 단순히 해외 레이스 나갔다. 나 해외 레이스에서 그래도 트로피 가져왔다. 그렇게 자랑하고 끝낼 거면은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뭐 갔다 온 것만으로도 뭐 어깨뽕 올리고 더 뭐 그러고 다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스스로 만족되고 납득할 만한 그런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많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누가 뭐 이렇게 더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 운전에 대해서 완성시키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더 노력을 할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가감 없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레이스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감동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씨바 소리 나오는 욕 나오는 상황도 겪을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또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네,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는 또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 더 돈 많이 들어간 일들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더볼트였고요. 앞으로 남은 경기들, 네, 앞으로 남은 목표들 한 발짝 한 발짝씩 더 나아가 볼 테니까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